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과 그 자식이 제 짝이라며 데려온 며느리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괴물이 될 줄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단단한 집의 벽돌이 언젠가 제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어요. 그날은 유독 햇살이 좋았지요.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볕은 제가 아끼는 자개장의 무늬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반짝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숨결이 손길이 깃든 물건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모아 제게 선물한 이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이자 제 자부심이고 남은 생의 안식처였지요. 오전에는 의뢰 그랬듯 남편이 아끼던 정원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보랏빛 채송화가 수줍게 고개를 들고 탐스러운 작약은 곧 터질 듯한 봉오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꽃들도 저처럼 주인을 기억하는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별 생각을 다 한다 싶었지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있었고 하나뿐인 아들, 오동필이 있었으니까요. 제 삶의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오늘 저녁에 동필 씨랑 애들 데리고 잠깐 들를게요. 민준이랑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어찌나 성화인지 몰라요. 오후가 될 무렵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는 제 고요한 일상에 기분 좋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오냐, 어서 오너라.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동필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재우고 며느리 윤지혜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시금치와 당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먹을 동그랑땡 반죽까지 만들려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제 헌신과 노력이 가족의 행복이 된다는 믿음,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사람들은 제가 곧 이 큰 집을 팔고 아들네 근처로 갈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필이네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제가 기댈 곳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자금을 보태주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말에 쌈짓돈을 탈탈 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덜 쓰고 덜 입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 자식의 허리가 굽는 것을 보느니 제 등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차라리 나았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었지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안기는 손주들을 품에 안으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안긴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소파에 자리를 잡고 각자의 태블릿 PC에 코를 박았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 지혜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아주 할머니 집을 제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죠? 다 어머님이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이에요. 그 말의 속뜻을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저를 따른다는 칭찬으로만 듣고 기분이 좋았지요.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아들 동필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감탄했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완전 진수성찬이네. 내 생일인가?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어서들 먹어라.
너희들 온다고 하기에 아침부터 부지런 좀 떨었지. 제 말에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저희 그냥 김치에 밥만 주셔도 잘 먹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죄송해서 어떻게 와요? 그 말 역시 살갑게만 들렸습니다.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맙기까지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가시를 품은 솜사탕이었고 저는 그 달콤함에 취해 제 몸이 찔리는 줄도 몰랐던 셈이니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지혜가 슬며시 운을 뗐습니다. 마치 준비된 각본을 읽는 배우처럼 그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어요. 어머님, 근데 이 집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넓고 좋아요. 관리가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평생을 살았는데. 내 아버지가 손수 벽돌 하나하나 고르면서 지은 집이야.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아늑하다. 제 말에 동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추억이 깃든 곳이지. 근데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청소 한번 하려면 온종일 걸리잖아요. 괜찮다. 사람 부르면 그만이고 못하면 내가 설렁설렁하면 되지. 나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 타령일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님, 사실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지혜는 잠시 동필의 눈치를 살폈고 동필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어렵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라 내 회사에서 좋은 투자건이 하나 나왔는데 목돈이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아주 조금만 받으면 안 될까? 진짜 금방 갚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집 그냥 놔두는 건 손해라잖아. 내가 몇 배로 불려서 꼭 효도할게. 응.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이 집만큼은 안 된다고 내 아버지의 맷자리와도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한 것일까요? 지혜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동필 씨가 허튼 사람 아니잖아요. 다 저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에요. 어머님, 노후도 저희가 빵빵하게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잠깐만 명예 빌려주시는 셈 치면 돼요. 노후를 챙겨준다는 말, 가족이 잘 되자는 말,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탐욕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집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야. 제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에 스쳐가는 실망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표정을 바꾸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아유, 그럼요,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신경을 너무 쓴 탓이겠지요.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태블릿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통을 핑계로 먼저 안방에 들어가 눕겠다고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머리가 좀 아파서 먼저 좀 누워야겠다.
너희는 좀 더 놀다가 조용히 가거라. 네, 어머님. 푹 주무세요. 지혜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다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엌 쪽에서 작게 소곤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지요. 하지만 제 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냥 좀 해준다고 하면 어디 덧나나? 며느리 지혜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죽으면서 진명이는 꼭지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유언이라도 했나 봐. 아주 그냥 자기 목숨처럼 여기잖아. 영감탱이. 제 남편을 향한 끔찍한 호칭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만 더 구슬리면 넘어올 거야.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근데 당신도 느끼지 않았어? 엄마 요새 자꾸 뭘 깜빡깜빡하는 것 같지 않아? 아까도 잡채에 간장 넣는 걸 잊어버리시던데. 내가 옆에서 말 안 해줬으면 밍밍한 잡채 먹을 뻔했잖아. 어머, 정말? 그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차라리 그냥 확 치매가 와버리면 좋겠네. 그럼 우리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저 집 바로 팔아버릴 수 있잖아. 그게 제일 깔끔하고 빠르지. 성년후견인, 치매, 진매각. 제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잔인한 계획은 계속되었어요. 일단 요양병원 제일 싸구려로 하나 알아보고 돈 없다고 둘러대면서 거기 처박아 두면 끝이지 뭐. 가끔 면회나 가주는 척하면 사람들도 우리가 효자효부인 줄 알걸? 그게 제일 깔끔하겠다.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동필이가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아파트 대출금 싹 다 갚고 민준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도 돈이 남아. 당신 갖고 싶다는 명품백도 하나 사줄 수 있고 조금만 참아. 엄마 구슬리는 건 내가 전문이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제 귀에 대고 북을 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란다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내 집을 팔아 자기들 빚을 갚고 호의호식하겠다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동피를 업고 밤새 병원으로 내달렸던 젊은 날의 저. 없는 살림에 쪼개고 또 쪼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어떤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저 내 재산을 노리는 거머리들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킬 괴물이었구나. 저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어요. 한참을 더 소곤거리던 그들은
이윽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닫히는 띠리릭 소리가 마치 제 과거 인생의 종언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늙고 지친 여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무력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빛이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요양원? 치매? 성년후견인?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너희가 그리는 미래에 내가 순순히 끌려 들어갈 것 같은지. 내 집을 팔아? 물론 팔아야지.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너희들 손에는 흙 한 줌도 쥐어주지 않을 테다.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아주 무섭고도 통쾌한 계획이 서서히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설렘과 다짐으로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궁전을 향한 저의 길고도 은밀한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건네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숭늉부터 끓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침대에 못 박힌 듯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하기만 했어요.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나의 사랑이 깃들었다고 믿었던 저 자개장은 그저 낡은 가구에 불과했고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은 거짓된 역사의 장거물처럼 보였지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차가운 형태로 재조립되는 듯 했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분노와 반드시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뿐이었지요.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요양병원 제일 싸구려로 알아보고 우리 아파트 대출금 싹 다 갚고. 그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지만 저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수를 제 손으로 뽑아들어 그들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밥을 차렸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나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냥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를 꾸며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극의 제1막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가, 나다. 잘 들어갔니?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화기 너머 지혜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연기가 통한 것 같아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요. 아니다. 그냥 어제 너희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괜한 말씀드려서 심란하게 해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너희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 이 집이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너희 말대로 요즘 같은 때에 그냥 놔두는 것도 손해일 수 있겠다 싶어서. 동필이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면 엄마인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건데.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명 남편인 동필과 눈빛을 교환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요.
이윽고 지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살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동필 씨가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가, 내가 그런 쪽으로는 영 아는 게 없어서 말이다. 담보대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혹시 잘못되면 이 집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저는 최대한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동필이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목소리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동필이야. 마음 바꾸신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담보라는 건 그냥 집을 맡겨놓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내가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원금은 나중에 투자금 회수해서 한 번에 갚으면 되고요. 그 투자라는 게 확실한 것이냐? 큰 돈인데. 그럼요, 엄마. 이건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우리 부장님도 자기 집 담보로 돈 넣었다니까요. 이거 성공하면 지금 사는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도 저희랑 같이 살면 되죠. 우리가 편하게 모실게요. 강남으로 이사, 편하게 모신다는 말. 그 달콤한 거짓말에 이제 저는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미 제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대출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자는 한 달에 얼마고? 저는 일부러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이자도 엄청 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건 제가 알아서 다 낼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려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내겠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몇 배를 불려 강남으로 가겠다. 참으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오직 5억짜리 집을 가진 늙은 엄마일 뿐이었지요. 알았다. 그럼 내가 서류 준비는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마. 네, 엄마. 최대한 빨리요. 이런 좋은 기회는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차가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베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제가 칼자루를 쥘 차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명품백을 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남편이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시내의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품위 있는 공간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고 싶었지요. 백화점 맨 위층에 있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그렸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품위 있고 안락한 나의 성, 나를 짐으로 여기는 가족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들이 있는 곳.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여성 잡지를 무심코 넘기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전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푸른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유럽의 고성처럼 웅장하게 서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 더 팰리스. 사진 속에는
백발의 노신사들이 골프를 치고 우아한 노부인들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텔급 레스토랑, 최신 시설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의료 서비스까지.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처럼 보였어요. 더 팰리스. 그 이름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너희가 나를 처박으려 했던 축축한 요양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름 위의 궁전이다. 저는 광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목표가 제 인생의 이정표가 생긴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통쾌한 복수를 향한 설렘 때문이었지요. 더 팰리스라는 목표가 생긴 이후 제 행동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잠자고 있던 제 안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빼돌리기 전에 저는 먼저 움직여야만 했지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이 집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현금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는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강남에 있는 대형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익명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상담실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점잖은 남자 중개인이었어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는 않은 채 단지 집을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요. 제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은 무언가 사정이 있음을 짐작한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요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용히 자산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은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해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어요. 남편과 제가 얼마나 공들여 이 집을 짓고 가꾸었는지 그는 한눈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잘 지은 집이군요. 자재 하나하나가 고급스럽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 개발 호재도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제시한 예상 매매가는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동필이가 말했던 5억은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매매를 위임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조용히 둘러볼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어요. 모든 것은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다음은 돈을 관리할 방법이었습니다. 집이 팔리면 거액의 현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돈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라는 말로 저를 구슬려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금고가 필요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동네 은행이 아닌 서울 중심가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의 PB센터를 찾았습니다. 예약을 하고 찾아가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 PB가
저를 맞이해 독립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녀분들과의 금전 거래는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와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몇 가지 금융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저 외에 그 누구도 심지어 법적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신탁 상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고 진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해당 신탁 상품으로 이체되도록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 자산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법적인 방어벽 뒤에 숨게 된 셈이었지요. 치밀한 계획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저는 불안감 대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에 고이 간직했던 더 팰리스의 광고지를 꺼내 그곳에 적힌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문 상담을 예약하자 상담원은 놀랍게도 제가 있는 곳까지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약속한 날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는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시를 달려 경기도 외곽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광고 사진에서 보았던 더 팰리스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성벽과 잘 가꾸어진 정원,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건물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저를 맞이한 것은 지배인이라는 직함을 가진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모님이 아닌 임수양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 둘러본 더 팰리스의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도서관에는 신간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실내 수영장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미술 동호회 회원들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인문학 강사의 강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취미와 배움을 즐기며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저희 더 팰리스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여사님.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활기차고 품위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입니다. 식사는 호텔 출신 셰프가 책임지고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며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보여준 것은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아늑한 침실, 최신식 주방과 휠체어가 드나들기에도 편한 넓은 욕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발코니 너머로 보이는 호수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이곳이라면 지난 세월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두툼한 입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임수양,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제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왠지 모를 해방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 PB와 통화해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제 손으로 불태웠고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벌이는 마지막 연극뿐이었지요. 비밀 작전의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위대한 기만극의 마지막 장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제 소나기에 넣고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먼저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노인이 되어야만 했지요. 저는 며칠 후 다시 동필이네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았어요. 대신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만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제 의도를 눈치챌 리 없는 지혜가 의아한 듯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반찬이 왜 이렇게 소박해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힘없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정말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힘에 부치는구나.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큰 집, 나 혼자 건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잠시 마주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역시 뛰어난 배우들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역시 저희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다. 내가 큰 결심을 했다. 이 집 그냥 팔아야겠다. 그리고 너희 집 근처에 작고 아담한 아파트로 하나 옮겨갈까 싶어. 그래야 너희도 나를 자주 들여다보기 편할 테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한 듯 기쁨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지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야 대환영이죠. 그럼 집 알아보는 건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아늑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지혜는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제 집을 판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며칠 뒤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 전단 몇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사실 곳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어때요? 지은 지는 좀 됐지만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관리비도 엄청 싸요. 평수도 엄마 혼자 살기엔 딱이고요. 동필이가 가리킨 곳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낡고 작은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것이 고작 이런 곳이었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너희가 벌써 이렇게까지 알아봤어? 정말 고맙다. 너희밖에 없구나. 제 칭찬에 신이 난 지혜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집 팔고 남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한 금융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가장 안전한 통장에 넣어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만 하시면 바로바로 드릴 거고요. 그래, 엄마. 괜히 어설프게 돈 관리하다가 사기당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편한 길이에요. 저희가 엄마 재산 꼭 지켜드릴게요. 제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돈에 대해서 뭘 알겠니? 모든 걸 너희에게 맡기는 게 좋겠구나. 정말 든든하다, 아들아.
제 대답에 두 사람은 완전히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저는 곧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될 판달력 그린 늙은 어머니에 불과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치밀한 연기의 연속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찾아와 이사를 돕는다는 핑계로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이 없나 눈을 번뜩이며 살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오래된 오디오를 보며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이제 쓰지도 않으시잖아요. 이사 가실 작은 아파트에는 놓을 자리도 없을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다 쓸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그건 이미 내 아버님 친구분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단다.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서. 이번에는 동필이가 거실의 대형 TV를 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TV는 최신형이라 비싸지 않아요? 엄마 혼자 보시기엔 너무 큰데. 저희 집 TV가 마침 고장나서. 어머, 그러니? 하지만 저건 렌탈 제품이라 이사 가면 반납해야 한단다. 아쉽게 됐구나.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그들이 노릴 만한 귀중품, 폐물, 현금 등은 이미 은행의 개인 금고로 옮겨둔 뒤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게 소중한 물건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나 손때 묻은 작은 소품들은 눈에 띄지 않는 상자에 따로 담아 자선단체 기부용이라는 딱지를 붙여두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제가 원했던 가격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 몰래 부동산 사무실로 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은 제 새 비밀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들 내외는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손에 굴러들어올 거액을 꿈꾸며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사 날짜를 재촉했어요. 저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사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휑한 안방.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주 잠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어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강한 성장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고에 숨겨두었던 자선단체 기부용 상자를 몰래 차에 싣고 아는 사람의 집에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든 것이야말로 제가 제 새로운 궁전으로 가져갈 유일한 보물들이었지요. 운명의 날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드는 광경을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슬픔이나 아쉬움은 아니었어요. 오래 입어 몸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낡고 해져버려야만 하는 옷을 벗어 던지기 직전에 그런 후련함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이삿짐 센터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고 곧이어 낯선 사내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음은 마치 제 과거의 삶을 해체하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인부들이 제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밖으로 내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가구들은 남편과 함께 발품을 팔아 고른 것이었고, 저 그릇들은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담아내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것들은 그저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에 불과했어요. 미련도 애착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아들 동필과 며느리 지혜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이사의 주관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팔짱을 낀 채 인부들에게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그거 조심해서 다루세요. 그거 비싼 장식장이란 말이에요. 이쪽 상자는 먼저 실어주시고요. 깨지는 거니까 조심 좀 하시라고요. 지혜의 앙칼진 목소리가 텅 빈 집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 가구들이 자신의 것이라도 된 양윤안을 떨고 있었지요. 동필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이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괜찮다. 내 마지막 집인데 이렇게 떠나보내는 모습이라도 봐야지. 제 담담한 대답에 동필이는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어떤 서늘함을 읽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내 그 감각을 떨쳐버린 듯 그는 다시 제 주변을 맴돌며 저를 감시하고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혜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인부들과 우리를 위해 중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아 먹는 자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새로 이사갈 아파트는 작아도 아늑하고 좋을 거예요. 저희 집이랑도 가까우니 이제 매일 저녁 저희 집에 와서 드세요. 저희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동필이가 면을 우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미래는 참으로 편리하고 이기적이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 동네는 시장도 가깝다니? 나이 들면 멀리 장 보러 다니는 것도 일이거든. 그럼요, 어머님. 바로 코앞에 큰 시장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혜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깔아주려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텅 비어버린 집에는 먼지와 햇살만이 뒹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잔금이 모두 입금되었다는 확인 문자가 도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동필이와 지혜가 약속이나 한 듯 제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이사도 끝났으니 그 통장이랑 도장 저희한테 주세요. 빨리 새 아파트 잔금 치르고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동필이가 조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대신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휘청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고 머리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통장이라니. 저는 텅 빈 주머니를 뒤지고 핸드백 안을 허둥지둥 살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통장 어디다 두셨어요? 분명 아침에 챙기셨다고 했잖아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혹시 아까 저 인부 아저씨들 중에 누가 아이고 내 돈. 제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연기하자
동필이는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니다. 생각났다. 내가 깜빡하고 이삿짐 상자 안에 넣어버린 것 같구나.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제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저는 이제 큰돈의 행방도 깜빡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에 더없이 완벽한 시나리오였지요. 괜찮아요, 엄마. 놀랐잖아요. 그럼 일단 이삿짐 트럭 따라가서 짐부터 풀어요. 저희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짐 풀다 보면 나오겠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대한 지치고 힘든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니다. 너희는 어서 출근해야지. 내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짐 푸는 거 보고 혹시 통장 못 찾으면 저녁에 너희 집으로 들를게. 그때 같이 찾아보자. 이 늙은이 때문에 너희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제 완강한 태도와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리라는 계산이 섰을 테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저희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혜의 마지막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아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미소를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삿짐 트럭의 뒤를 따르는 척 한 블록을 더 가서 커다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은 좌회전을 해서 그들이 정해준 초라한 보금자리로, 저는 우회전을 해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왕국으로. 길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건넜던 횡단보도,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시장 입구, 그 모든 것들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풍경들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자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서 클래식 채널을 틀었어요. 장엄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지요. 1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마침내 차창 밖으로 더 팰리스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미리 제 차량 번호를 등록해 둔 덕분에 정문이 차당기는 저를 환영하듯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이삿짐 트럭 옆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임수양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짐은 저희가 안전하게 옮겨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사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새로운 집, 저만의 공간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그림 같은 호수와 숲의 풍경,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평화를 만끽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을 거행했지요. 낡은 유심칩을 빼내 가차없이 부러뜨려 버리고 새로운 유심칩을 끼웠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새로운 번호로 개통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창을 열고 지난 며칠간 수없이 되뇌었던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써내려갔습니다. 너희가 말한 요양원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왔다. 앞으로 각자 인생 잘 살자. 찾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더 이상의 설명도 감정의 토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제 모든 결심과 분노와 해방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완벽한 침묵. 제 인생을 올가매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고 향기로운 입욕제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제가 일으킨 폭풍우는 이제 저 멀리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몰아칠 것입니다. 저는 그 폭풍의 소리가 닿지 않는 구름 위의 궁전에서 제 인생의 첫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더 팰리스에서의 첫 아침은 제 인생의 그 어떤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시간에 쫓겨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었지요. 저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호텔처럼 바삭거리는 하얀 시트의 감촉과 제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침대의 안락함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지난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느긋하게 일어나 샤워를 마치고 옷장 가득 걸려 있는 새 옷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화사한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저는 낯선 제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찾은 1층의 레스토랑은 이미 많은 입주민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요.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져 저는 창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메뉴판을 내밀었어요. 각 구운 빵과 신선한 샐러드, 따뜻한 수프와 오믈렛까지. 마치 고급 호텔의 조식 뷔페를 방불케 하는 메뉴에 저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나지막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신가 봐요. 여기 자리 제가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고개를 들자 희끗희끗한 음발을 단정하게 쪽진 기품 있는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괜찮으시다면요. 고맙습니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어제 막 입주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게 어색하실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걸요. 저는 임수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박 여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은퇴한 대학 교수라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이곳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는지 물으며 제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수양 씨, 여기 처음 오면 다들 어리둥절해요. 저도 그랬는걸요. 매일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할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기는 것뿐이니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어색한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될 거예요. 여기는 심심할 틈을 주지 않거든요. 오전에는 수영이나 골프 같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오후에는 인문학 강의나 악기 교실, 미술 수업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만 읽거나 정원에서 햇볕을 쬐어도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지요. 이제부터는 수양 씨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가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초라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처럼 들려 저는 금세 그녀에게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여사님은 제게 더 팰리스의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된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노신사들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미술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캔버스에 저마다의 세상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표정만큼은 세상 그 어떤 화가보다도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지요. 어때요, 수양 씨? 다들 멋지죠? 나이 든다는 게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매일 느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박 여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더 팰리스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의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입주민 센터의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강좌 목록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왕초보를 위한 수채화 교실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고 부엌대기로 살아온 제가 붓을 잡는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왠지 모를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에 임수양이라는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핸드폰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전원을 꺼둔 채 그대로 두었던 핸드폰이었지요. 저는 궁금한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자마자 수십 개의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론 모두 차단된 번호로부터 온 연락 시도를 알리는 기록들이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단 기록 목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밤새도록 발악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초반의 메시지들은 당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지? 답장 좀 해봐. 전화 왜 안 받아?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은 갔어? 어디야 지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메시지는 점차 조급함과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장난칠 거면 그만하고 당장 전화 받아. 사람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지금 어디냐고.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거 엄마 돈이기만 한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혜가 보낸 메시지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저열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죠? 진짜 노망 나셨어요? 그 머리로 어딜 가서 뭘 하시겠다고. 당장 돈 들고 안 나타나면 경찰에 실종 신고는 물론이고 재산 빼돌린 걸로 사기죄까지 걸어서 고소해 버릴 거예요. 아셨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연락하세요. 저는 그 끔찍한 글자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읽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더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기록을 전체 삭제 버튼 하나로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과거의 소음이 완벽하게 제거된 제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방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켜서 더 팰리스의 스파 시설을 예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 몸에 남은 마지막 긴장까지도 모두 풀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밤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부서지는 달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밤도 이제는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팰리스에서 수채화 물감을 팔레트에 짜고 박 여사님과 정원에서 허브를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제가 떠나온 세상에서는 저를 찾기 위한 아들 내외의 처절한 발악이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종종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제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되어 그들의 집 거실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사라진 첫날 서로의 탓을 하며 부부싸움을 벌였을 겁니다. 제 상상 속에서 며느리 지혜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거실의 쿠션을 집어 던지고 있었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우유부단하고 물러터진 성격 때문에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사하는 날 그냥 통장이랑 도장 뺏어오자고. 그걸 또 저녁까지 기다려주자고 한 게 누구인데. 그럼 아들 동필이도 핏대를 세우며 맞섰을 겁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겠지요.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이 옆에서 자꾸 살살 구슬리면 넘어온다고 가엾은 척 연기해야 한다고 부추겼잖아. 엄마 성격에 강하게 나갔으면 더 꽁꽁 숨겼을 거라고 한 게 누구인데. 그리고 당신은 뭐 했어? 엄마가 통장 잃어버렸다고 연기할 때 옆에서 거들기나 했지. 제대로 확인도 안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진짜로 노망이 나서 잃어버린 줄 알았지. 그 늙은 여우가 우리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연기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 내 돈. 우리 아파트 대출금은 어떡하고. 민준이 유학은 당신이 타기로 한 새 차는 이제 다 물 건너간 거라고. 이 무능한 인간아.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 우리 엄마 돈이지.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치매 걸린 노인이 집 나갔다고 하면 경찰에서도 금방 찾아줄 거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핥히고 싸우다가 그들은 결국 내가 치매에 걸려 가출했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완성했을 겁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고 주변의 동정을 얻어 저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수색 작전은 처절하고도 비참했을 겁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온천 스파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면서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동필이는 아마 휴가까지 내고 제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지고 다녔겠지요. 제 옛날 친구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친척들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제 행방을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른다는 말뿐이었겠지요. 며느리지에는 아마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과 은행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무효다. 당장 우리 어머니 어디로 갔는지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법과 규정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 무력했을 겁니다. 오히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당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었겠지요. 모든 방법이 막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과 대출 이자는 점점 다가오는데 자신들이 손에 쥘 것이라고 믿었던 거액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시골에 계시는 제 여동생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괜찮은 거야? 살아는 있는 거지? 무슨 일인데 그래?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방금 조카한테서 전화 왔었어. 동필이 말이야. 언니가 갑자기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 아무래도 치매가 아주 심해져서 가출한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 누가 나쁜 마음으로 접근해서 언니 재산 몽땅 가로챈 것 같다고 자기가 꼭 찾아서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언니가 자기를 피해서 숨어버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이야? 언니, 사실이야? 저는 순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사기당한 불쌍한 노인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피하는 비정한 어머니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의 상상력과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나 아무 일 없어. 여기 아주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그리고 내 정신, 그 어느 때보다도 멀쩡하단다.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도 없고. 그럼 동필이는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걔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다. 그리고 그게 온전한 거짓말도 아닐 테지. 그 아이의 눈에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재산을 지키려는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일 테니까. 내가 왜 집을 팔고 나왔는지 그 속사정을 너한테 다 말할 수는 없어. 우리 집안의 치부니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이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온전히 내 선택이라는 거.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무언가 깊이 짐작한 듯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언니 혹시 올케랑 동필이가 언니 재산에 손이라도 대려고 했던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해서 못하겠니? 그냥 앞으로 동필이 전화는 받지 말아라. 받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끊어버려. 그리고 내 걱정도 하지 말고
너희 식구들이나 잘 챙기며 살아. 나는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낼 테니 오히려 너희보다 더 잘 지낼지도 모르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제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박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거짓말과 여론 조작은 분명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악을 지켜보며 제 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한지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 성벽을 무너뜨리려 시도하는 것뿐이겠지요. 저는 그날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책의 다음 장을 넘기면서 말입니다. 제가 더 팰리스에 제 작은 왕국을 건설하고 하루하루 평온을 되찾아가는 동안 성 밖의 세상에서는 저를 향한 아들 내외의 음해와 비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과의 통화 이후 저는 그들이 제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성문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성벽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으니까요. 그들의 다음 공격은 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촌 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평소 동필이를 유달리 예뻐하고 저에게는 늘 아들 하나 잘 뒀다고 부러워하던 분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더 팰리스의 로비 라운지에서 박 여사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임수양님, 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숙이라는 분께서 임수양님의 사촌 언니라고 하시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이 지긋지긋한 연결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네, 연결해 주세요. 수화기를 건네받자 사촌 언니의 다급하고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양이, 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동필이가 전화를 해서는 내가 치매에 걸려 집을 나가서는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자기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아느냐고 울고불고 난리더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애를 그렇게 속 썩여? 언니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효자 아들인 동필이에 대한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가장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괜찮아요. 그리고 치매 같은 거 걸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제 정신은 언니보다 더 멀쩡할걸요. 뭐, 그게 지금 동생한테 할 소리니? 애가 저렇게 속이 타는데. 언니, 동필이가 속이 타는 이유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는 거겠지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에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수양아, 그래도 아들인데. 언니, 저는 언니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처박고 제 집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저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언니도 더 이상 동필이 말에 노란하지 마시고 제 일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이곳은 제 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는 이곳에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싸늘하고 단호한 대답에 수화기 너머의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무언가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온 나무가 병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지요. 제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 여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워진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도 꼬박꼬박 출석했고 더 팰리스의 도서관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의에도 참여했지요. 그러던 중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역사학 교수인 김지훈 씨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역사책을 동시에 꺼내려다 손이 스친 것이 첫 만남이었지요. 아, 먼저 보십시오, 부인. 아닙니다, 선생님. 먼저 드시지요. 서로에게 양보하며 웃었던 그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인연을 싹트게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박학다식하면서도 겸손하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라운지에서, 그리고 호숫가의 산책로에서 자주 마주쳤고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주머니나 사모님이 아닌 수양 씨라고 부르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양 씨는 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시회에 걸린 호수 풍경화를 보았는데 초심자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색감이 따뜻하고 좋더군요.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평생 처음 잡아본 붓인걸요. 재능이란 그런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용기입니다. 그의 칭찬과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예술,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역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스스로 이곳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현재를 응원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지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과는 다른 은은한 난로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제 삶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제 삶이 이토록 풍요로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현실적인 방어벽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저는 더 팰리스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 저의 탈출 과정, 그리고 그들의 최근 행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수양 여사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성을 잃은 상태인 만큼 앞으로를 위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저는 3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유언장의 제작성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오동필과 며느리 윤지혜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 남은 재산은 제 여동생과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몇몇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방어책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제 재산을 통제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저는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미래에 제가 정말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제 모든 법률적, 재산적 권리를 제 여동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것으로 아들 내외가 제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틈새까지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경우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 그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제 손에는 제 새로운 삶의 주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리적, 물리적 방어벽에 더해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한 법적 방패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 성은 이제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폭풍을 저는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법적인 방어벽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며칠 뒤 예상했던 폭풍이 드디어 몰아닥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 여동생의 뒤를 밟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흥신소라도 동원했겠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찾아내려는 그들의 집요함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렸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더 팰리스의 아트리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 그리고 김 교수님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빠져 있었지요.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고 제 옆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충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트리움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의 흐름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네. 저 늙은 여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는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마찬가지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의 아들 동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고 초라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당장 이리 내려오지 못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런 데 처박혀서 우아하게 음악 감상이나 하고 계시냐고요. 지혜는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연주자들은 연주를 멈추었고 주변의 입주민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필이는 이성을 잃은 듯 사람들을 해치고 무대 앞쪽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엄마, 당장 나와. 이게 다 우리 돈이라고. 우리 지금 당신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 비싼 밥이 넘어가.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동필이는 완강하게 저항하며 뿌리쳤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평화로운 공간은 두 명의 불청객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제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 옆에 있던 김 교수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지지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로 아수라장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동필이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제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돈 좀.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달려온 지배인과 보안팀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차분하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그리고 보안팀장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지요. 이 두 사람은 제 허락 없이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불청객들입니다. 제 말에 동필이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미 이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이곳의 다른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즉시 퇴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변호사에게 받아두었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4본을 꺼내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지배인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업무 방해 및 무단 침입 현행범으로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지혜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필이는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너희의 탐욕이 너희의 인생을 망친 게지.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아들의 절규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우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박 여사님과 김 교수님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훈 씨, 저 소란 때문에 아름다운 연주를 망쳤네요. 우리 라운지에 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다시 주문할까요?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친구들과 함께 당당하게 아트리움을 걸어 나왔습니다. 끌려나가는 아들 내외의 비명소리는 제 새로운 삶의 배경음악처럼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더 팰리스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이곳의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새로운 입주민이나 조용한 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애와 존경, 그리고 일종의 동지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부당한 자식들의 요구에 소리 없이 고통받던 다른 입주민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이곳의 많은 분들에게 사이다 할머니 혹은 철의 여인 같은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더 팰리스의 지배인이 직접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제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정중하게 사과했고 아들 내외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다시는 이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사진은 모든 출입구의 보안팀에 공유되었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었지요. 제가 가진 돈의 힘이 저를 위해 견고한 성벽과 사설 경호팀, 그리고 유능한 법률팀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교수님은 매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혹시라도 심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염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남은 응어리까지 시원하게 풀어낸 듯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수양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 순간의 그 당당함과 기쁨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수양 씨. 마치 나라를 구한 잔 다르크 같았다고 할까요?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안주 삼아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두툼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동필이었습니다.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겠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우아한 자개 문양이 새겨진 편지 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예상했던 대로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구차한 변명과 감성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불효자식은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소설을 읽듯 그 글자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기 연민과 후회,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아내인 지혜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이르러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곧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저를 원망하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다 자초한 일이지만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큰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이라도 제발 이 불효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인연이 이제는 정말로 완벽하게 끝났다는 신호였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마 전 새로 구입한 문서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동필이의 구차한 편지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파쇄기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르륵.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그의 눈물 젖은 글자들이 가느다란 종이 조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더 팰리스에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왕초보 수채화 교실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실력이 늘어 이제는 제법 큰 캔버스에 풍경화를 그릴 정도가 되었지요. 그날도 저는 미술 스튜디오의 제 지정석에 앉아 제 방 발코니에서 바라본 가을 호수의 풍경을 캔버스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그려 넣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김 교수님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2장이 들려 있었어요. 수양 씨, 그림이 나날이 발전하는군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릴 뿐인걸요. 수양 씨, 그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제 앞에 비행기 티켓 2장을 내밀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였어요. 수양 씨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르네상스 미술을 책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러 가는 겁니다. 우피치 미술관에도 가고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노을도 보고요. 어떠십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붓과 팔레트 위의 물감과 눈앞의 캔버스와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피렌체행 비행기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낭만적인 제안이 찾아올 줄이야. 저는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랜만에 지어보는 소녀처럼 설레는 미소였지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수양,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고 새로운 사랑에 설레는 연인이며 곧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날 여행가였습니다. 제 앞에는 새하얀 캔버스가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세상의 모든 색을 가진 팔레트가 들려 있었어요. 제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구름 위의 궁전, 이곳에서 저는 저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